베트남에서는 방을 대부분 아직도 룸메이트 여러 명과 쉐어하는 형태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GDP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료는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비쌉니다. 한 달에 한 2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대졸 초임이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젊은이들로서는 원룸을 내가 혼자 가지고 오빠 라면 먹고 갈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호텔 예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투조의 변성민입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1, 2성급 호텔의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호텔이 괜찮은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고 방이 차면 또 딴 데로 또 옮겨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들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아직 작은 서비스이지만 꽤나 많은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한 산업 섹터에서 저희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산업 지형 자체를 아예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80년대 학번으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대부분 다 대기업 취직해서 가는 것들이 제대로 된 코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들이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 주관입니다. 주관이 그때는 거기에 매몰돼 있었어요. 남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싶었고 부동산도 좀 투자하고 주식도 조금씩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느 하나에서도 최고는 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중상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를 제대로 해서 하나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좀 변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대가로 얻는 것들도 꽤 있겠죠. 근데 제가 사는 인생 제 소신을 갖고 좀 살아보고 싶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베트남 주지원 발령 나가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같이 일해보니까 너무 스마트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잘 살고 싶은 욕구 강하고 그러면서도 부지런하고 밝은 이런 사람들이 발전하면 어디가 발전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나와서 베트남에서 내 사업을 좀 해보겠다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처음 하는 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살면서 돈을 벌면서 사업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주 개발 사업부터 시작을 했고요. 3년 반 정도 외주 개발 사업을 하면서 한 30개 정도 앱 개발을 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먹고는 살겠는데 제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베트남에 앱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는 실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외주를 끊자, 이제 아이템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회사가 그때는 공항 근처에 좀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외진 곳에 있으니까 호텔들도 좀 낡았어요. 제가 한번 거기서 자본 적이 있는데 세면대가 다 깨져 있고요. 뭐 샤워기가 다 막 거리가 깨져서 샤워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열악한 호텔이었는데 3년 반 동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말이면 꽉꽉 찬다는 거예요. 그 호텔도. 이상하다, 이게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을까.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20, 30대가 3,40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가 충분히 있는데 자기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베트남에서는 1, 2성급 호텔, 한국으로 치면 모텔급인 거죠. 왜냐면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누군가 애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3대가 모여서 하는 대가족 문화가 아직도 70% 이상입니다. 애들이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 상황이 유지가 됩니다. 또 베트남도 한국처럼 호치민이나 하노이로 지방 도시에서 많이 젊은이들 올라옵니다. 그래서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을 대부분 아직도 룸메이트 여러 명과 쉐어하는 형태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한 달에 한 2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대졸 초임이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을 다 주거비로 내야 되는 거죠. 프라이빗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호텔들을 찾게 되는데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베트남에서 이런 1, 2성급 호텔의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일단 무작정 찾아가서 방이 있냐를 물어보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방이 차면 또 딴 데로 또 옮겨가야 되고 들어가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얻어가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출시를 하고 나서 방문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예약은 하루에 한 건도 안 나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뭐 한 달에 뭐 30건도 안 되고 뭐 그런 식이었고요.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기만 하고 예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베트남은 저신뢰 사회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는데 얘가 돈 갖고 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면서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실제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한국은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융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뭐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개인이 한 거래 계약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오면은 주변에서 누군가 내 주변에서 쓰기 시작할 때까지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 이게 아닌가? 베트남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앱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식으로 호텔을 이용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한 명이 평균 63회를 방문합니다. 엄청 자주 방문하는 서비스고요. 한 번 예약을 했다 그러면 61%는 다시 예약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주는 가치가 지금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한테 확산이 안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다. 이 시장은 분명히 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버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 마지막 남은 생명보험을 깨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써서 투입을 했었고요.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면은 투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초기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투자를 받는 포인트들을 잘 못 잡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실의에 차 있었는데 그 미미박 사이트 CFO 하시던 분이 제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나 이런 서비스 만들었고 한데 투자를 못 받아서 진짜 힘들어 죽겠다 라고 했더니 얼마나 하셨냐고 해서 제가 한 20군데 보내봤다 했더니 한 1000군데는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20개 보내놓고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세상에 투자자는 많은데 자신이 있다면 당신의 서비스 알아봐주는 투자자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제가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계속 뭐 여기저기 콜메일 보내고 뭐 모든 행사가 있으면 다 신청해보고 막 그렇게 좀 했었던 거죠. 2년 지나서 저희의 가능성을 본 투자자 두 군데에서 저희한테 프리 A 투자를 해주셨고요. 그 돈을 가지고 마케팅을 돈을 태우기 시작하니까 가입자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치민에서만 서비스를 했었어요. 1년 반 정도 지나서 저희가 하노이로 정직원 1명만 딱 채용해서 시장 확장을 시작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하노이 시장을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케일업이 되는 게 맞구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도시들이 계속 좀 더 확장되면서 지금은 40개 도시에서 저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직 작은 서비스이지만 꽤나 많은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한 국가의 한 산업 섹터에서 저희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럼 이 호텔 산업이 알고 보니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걸 못 받지? 라고 하면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는 다 안 보입니다. 그런 기회들이. 저는 운이 좋게도 한국에서 야노자나 여기어때가 성공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여기 접목하면 될 수 있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암만 머리가 좋아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글로벌 사업자들, 아고다라든지 부킹닷컴, 트래블러카 이런 데들은 이 시장을 작게 봤어요. 객단가도 너무 낮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는 매월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성장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아고다라든지 부킹닷컴은 다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희가 그때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연락하는 게 아니라 아고다도 그렇고 엑스피디아도 그렇고 트립닷컴도 그렇고 다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만나보자 라고 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팀원들하고 가지는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베트남의 이 모텔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힘들어도 저희가 만들어낸 변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만 주로 일하다가 창업이라는 거 하니까 대기업도 초기에는 몇 명이 모여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스노우볼 효과가 날 때까지 의욕 관리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큰 이미 눈사람이 된 데서만 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스노우볼 효과가 나는지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창업 초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니까 창업 사람들 잘 관리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스템적으로 이게 맞지 않냐 저게 맞지 않냐 이런 것들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던 친구들 중에서 그런 것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 칭찬받지 못한다, 제가 잘 세심하게 못 챙겨서 퇴직을 결심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은 유명한 스트라이커 출신이 좋은 감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끌어주시는 쪽으로 하지 않고 좀 자기와 비교해서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결국은 좋은 인재들도 크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후회가 좀 되고요. 지금은 사람을 좀 보고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끌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고, 저희 회사는 베트남 회사에서 근속 연수가 꽤 긴 편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실제 베트남 소비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이 시장이 너무 느리고 시장 자체가 안 클 것 같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이란 동남아의 유망한 국가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시장을 알아가고 경험을 쌓은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동남아 진출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